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이승입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보험을 준비하면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로 걱정하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다양한 보험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 풀어보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와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TV를 통해 다시 보기가 가능하고요. 유튜브에 NBN TV라고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보험 불만제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네 분의 전문가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험은 가족 사랑이라는 말이 있죠. 행복한 가정 지킴이 전문가 임영자입니다. 유병장수 시대의 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보험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드릴 전문가 나진경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할 때에도 아플 때에도 사고가 났을 때에도 언제나 곁에서 함께하는 보험 전문가 이현정입니다. 네, 보험은 요리랑 같습니다. 시청자님들께서 요리를 하실 때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어떠한 조리 방식을 선택하시냐에 따라서 이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맛이 없는 음식이 될 수도 있죠. 보험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특약을 가지고 어떻게 구성하시는지에 따라서 시청자님들한테 필요한 보험이 될 수도 있고 불필요한 보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최상의 특약들로 최선의 보험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보험 셰프 김진수입니다. 네, 이렇게 네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인사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칭찬받을 보험은 무엇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보험은요, 뇌, 심장, 혈관 보험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 짚어주실 건가요? 임영자 전문가님. 네, 이번 시간에 준비한 내용은 심장 뇌혈관 질환인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 암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시지만 혈관성 질환 보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면 아직까지 되게 무감각하시거나 혹은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현재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해서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보장을 어떻게 가입되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더더욱 모르시고요. 심혈관, 뇌혈관 질환도 암만큼이나 정말 위험성이 높은 질병인데요. 시청자분들께서는 체감상 암에 대한 지식이나 암보험의 중요성은 크게 생각하는 반면에 2대 질병이라고 하는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에 대한 위험과 중요성을 느끼지는 못하시더라고요. 암 못지않게 중요한 질병이기에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을 암을 포함한 3대 질병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언론과 매체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직접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뇌혈관, 심혈관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앵커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이 식습관과 같이 실생활과 가장 좀 밀접한 이 뇌혈관이나 심혈관이 가장 좀 치명적인 진단으로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앵커님 그러면 혹시 사망률 1위가 뭔지 아시나요? 국내 사망률 1위는 좀 암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지 않나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그럼 혹시 2위랑 3위랑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아무래도 2위랑 3위는 오늘 소개해 주실 뇌나 또 심장혈관 질환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공부를 하고 오신 것 같아요. 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요. 2007년도부터 꾸준히 2위랑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 혈관 질환의 사망률은 순위권에서 벗어나질 않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혈관성 질환이 사망을 하지 않더라도 영구적인 후유증을 일으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처럼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은 굉장히 위험한 질병이기 때문에 그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는 질병 치료를 위한 치료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치료비라 함은 크게 수술비, 입원비, 간병비, 후유장애를 치료하는 재활 치료비가 있을 텐데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2020년 서울대병원 기준으로 뇌혈관 질환 수술 방법과 치료 비용을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뇌 동맥류부터 쉽게 설명드리자면 혈관이 부풀었을 때 그 부푼 혈관을 메워주는 코일 색전술,
부품 부위를 클립으로 막아 혈액의 우회를 도와주는 클립 결찰술, 그 밖에 혈전 제거술 등이 있는데요. 이 수술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치료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비용만의 금액이며 통합적으로 본다면 더 큰 금액을 예상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번 막힌 혈관이 다시 막히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 없을 텐데요. 다시 막히게 됐을 수 있다는 생각까지 해보셔야 합니다. 앵커님, 수술한 다음에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보통 수술한 다음에는 아무래도 수술에 대한 회복 기간이 필요하니까 입원을 하면서 회복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다음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평균 입원 일수는 역시 최소 2개월, 길게는 4, 5개월까지도 입원 일수가 길어서 입원비가 간병비에도 매우 큰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혈관성 질환의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각한 장애를 남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재활 치료비, 소득활동의 부재로 인한 가정의 가계비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혈관성 질환은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지 않는 이상 한 번 질환을 겪은 환자가 재발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심혈관, 뇌혈관 질환의 경우 심각한 후유장애가 남을 확률이 매우 높은 질병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뇌를 단면으로 보았을 때 각 부분이 어느 기능을 담당하는지 보여주는데요. 신체 활동 혹은 언어의 주요한 역할을 하는 뇌의 손상이 이루어진다면 후유장애가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니 더더욱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무서움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러므로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손상된 뇌 부위에 따라서 운동이나 언어장애,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게 되는데요. 저는 뇌혈관 질환이 가장 무서운 질병이라 생각이 와 닿았던 부분은 제 주변에도 뇌혈관 질환 후유장애로 고통받는 분들이 특히나 많습니다. 이 후유장애는 우리에게 큰 고통과 무서운 이유가 일단은 운동 기능 상실, 마비 혹은 언어적인 장애를 가졌을 때 정신적, 심리적, 좌절감이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그래서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서는 우울증 등 후발적인 정신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내 가족이 후유증을 가지게 되었을 때 간병으로 인한 가족들의 고통, 그리고 그에 따른 간병비 등 재활치료비, 소득활동의 불가능 등으로 인한 금전적인 피해 역시 막심하게 될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주제인 왜 심혈관, 뇌혈관의 질환이 중요한가? 왜 강조를 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사망률이 높다, 치료비가 비싸다, 심각한 후유장애를 남긴다.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충분히 시청자분들에게 중요성이 전달되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뇌 심혈관 질환은 위험성도 높은 데다가 심지어 치료비까지 높으니까 이에 대한 대비가 정말 필수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시청자분들은 이 뇌 심 질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한번 라진견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심뇌혈관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기에 앞서서 조금은 어려울 수 있으니 의학적 용어, 어려운 병명 다 빼고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시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뇌혈관 질환 담보는 크게 뇌출혈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뇌혈관 진단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심장은 급성 심근경색, 허혈성 심장질환, 심혈관 진단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뇌혈관 내에 피가 원활하게 흐르지 않고 중간에 막혀서 부풀어 오르는 질병을 뇌동맥류라고 하고, 보험 범위로 했을 땐 뇌혈관 담보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좀 더 진행이 되어 점점 쌓이다가 뇌에 막혀 산소 공급이 안 되어 쓰러지게 되는데, 이게 뇌졸중, 뇌경색입니다. 이게 부풀다가 터지면 뇌출혈이 됩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심장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 이해되셨나요? 이 자료에 보시면 가장 좁은 범위부터 뇌출혈 담보, 뇌출혈만 보장을 해준다라는 뜻이고, 뇌졸중 담보는 뇌출혈 담보까지 포함을 하고 있죠. 뇌출혈 단어 자체가 출혈성 뇌졸중을 일컫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혈성 뇌졸중, 즉 터지지 않은 뇌졸중을 뇌경색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 내가 뇌졸중 담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전조 증상 다 건너뛰고 출혈이 와도 어차피 이 뇌졸중 담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겠죠.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뇌혈관 질환 담보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뇌출혈 담보, 뇌졸중 담보를 포함한 뇌혈관 질환에 대한 병을 보장을 다 해주겠다는 겁니다. 심장의 경우에도 급성 심근경색, 허혈성을 넘어선 부정맥까지도 보장 가능한 심혈관 질환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말씀해주신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 뇌와 심장 모두 어떤 진단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보장 범위가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좀 더 든든하게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진단비를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 총정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정리를 해보자면 먼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그 이유는 사망률이 높다, 치료비가 비싸다, 심각한 후유 장애를 남길 수 있다. 두 번째, 그 혈관성 질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생기는 질병이다. 뇌로 가면 뇌혈관이고 심장으로 가면 심혈관 질환이다. 또한 여기서 짚어드린 부분은 이 핏줄을 갈아 끼우지 못하는 이상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한번 혈관 질환을 앓으셨던 환자분들은 다시 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마지막 세 번째, 보험 상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장 넓은 범위로 준비를 하셔야 한다. 앞서 오래전에 준비를 하셨던 시청자분들께서는 좁은 범위를 보장해주는 보험 상품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제대로 보장을 받고 계신지 검토를 반드시 해보셔야 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뇌 심혈관 보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다음 두 번째로 알아볼 칭찬받을 보험은 무엇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는 암 주요 치료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현정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2024년 상반기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암 주요 치료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암보험이 변하는 동안 암 치료에 관련된 의료기술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연세의료원에서 2023년부터 치료를 시작한 중입자 가속기 치료에 관련된 뉴스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부작용도 거의 없고 치료 시간도 짧고 완치율도 높아서 암 환자분들께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지만 좋은 것은 왜 비싼 걸까요? 중입자 치료기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소 5천만 원의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준비하기엔 너무나도 큰 돈이기 때문에 결국 보험으로 준비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암 종류별 환자 1인당 본인 부담금 비용을 보면 간암의 경우 총 7천만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난 암 진단비 1억 드러났으니까 걱정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고객분들도 계시지만 그 진단비가 온전히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금액일까요? 생활비 등 여러 가지 위험자금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위의 금액에 해당하는 비용이 1년치라고 본다면 치료가 1년 동안 끝난다는 보장도 없고 2, 3년에 길어진다면 사실 그 기간 동안 생계활동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표에서 보여지는 금액은 평균치입니다. 암 치료에 필요한 금액이 더 높을 수도 있고 더 낮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네, 이렇게 암 치료비가 그 종류에 따라 정말 천차만별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암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암 치료의 종류에는 암 수술과 항암 약물 치료, 항암 방사선 치료, 그리고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암 수술의 종류에는 이미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개융술과 개복술, 그리고 다빈치와 레보아이 등의 로봇 수술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에는 화학 항암, 표적 항암, 면역 항암 등의 약물 치료가 있고 항암 방사선 치료에는 정의적 방사선, 세기 조절 방사선, 양성자, 중입자 가속기 등의 치료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암 치료에 대해서는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 그리고 또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방사선을 적용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치료비가 각각 치료에 따라 좀 가격 편차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치료비 중 고액 치료비라고 대표하는 것이 표적 항암과 면역 항암 치료입니다. 특히 면역 항암 치료는 1사이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관리하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비가 1년에 3천만 원에서 많게는 7천만 원, 억대가 넘는 치료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암 종류별 표적 항암제 부담금을 보시면 폐암의 경우 1사이클 비용이 690만 원이고 연간 10.9사이클을 치료한다고 했을 때 총 본인 부담금이 7,500만 원에 달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연간 치료비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든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러한 고액 치료비에 대한 부분을 보장하기 위해 특약들이 점점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그레이드되는 특약들을 보시고 고객님들이 하시는 고민들이 있어요. 표적 항암비를 가입했는데 표적 항암 치료를 안 하면 어떡하지? 내가 암 수술비를 크게 준비했는데 수술을 안 하거나 수술을 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또 중입자 치료비를 준비하고 싶은데 비싸기도 하고 도대체 뭘 준비해야 할까? 고객분들의 이런 우려와 같은 관련된 각각의 특약들은 그 치료를 해야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이러한 맹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나온 것이 바로 암 주요 치료비 특약입니다. 네, 이렇게 준비할 거는 많은데 내가 어떤 암에 걸릴지도 모르고 또 그 치료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데다가 심지어 그 치료들이 거의 고가이다 보니까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한 구원 투수로 암 주요 치료비가 등장한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암 주요 치료비를 살펴보면 정액보장 특약과 비례보장 특약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예시를 보여드리는 표는 정보를 드리기 위해 제시된 표이니 각 보험사별로 금액은 각기 다르니 이 점 참고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특약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시점은 암 진단 후 치료를 받고 지출이 발생한 때입니다. 치료의 종류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한 번 보장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소 5년에서 10년간 보장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보장이 되는 걸까요? 첫 번째, 정액보장 특약은 암 진단비와 마찬가지로 정액형으로 지급이 되고 가입 금액에 따라 연간 1회, 최대 1억까지 보장이 됩니다. 만일 1억 원으로 가입을 하고 첫 해에 치료를 받으면 1억을 보장받고 다음 해에 또 치료를 받으면 또 1억 원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례보상 특약은 암치료 본인 부담금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보장이 됩니다. 본인 부담금이란 실제로 병원에 지급한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장 방법은 300만 원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1천만 원당 올라가고 연간 최대 1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간 치료비가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천만 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암 주요 치료비 보장을 받기 위해선 우선 1년간 치료 비용이 해당 보험사의 특약 최저 보장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저 300만 원을 보장한다고 하면 1년간 치료 비용이 300만 원을 넘어야 합니다. 200만 원을 치료 비용으로 사용했다면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1년간 사용 비용이 1,900만 원이면 1,000만 원이 보장이 되고 2,010만 원이면 2천만 원이 보장이 되는 형식입니다. 이렇게 보상이 되는 연간 1억까지이고 10년간 최대 10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암 치료라 하면 암 수술, 면역 치료, 항암 방사선 등 그 밖에 암 치료에 관해 적용이 됩니다. 물론 매년 받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닐 수 있으나 이렇게 치료를 받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면역 항암제 치료로 고가의 치료를 계속해서 치료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암 주요 치료비의 두 가지 특약인 정액보장과 비례보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암 주요 치료비의 좀 장단점도 궁금해지는데요.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암 치료비의 특약의 가장 큰 장점은 원발, 재발, 전이 구분 없이 암으로 인한 치료라면 무조건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치료나 구분하지 않고 수술, 약물, 방사선 치료 모두가 해당이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따로따로 특약을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추가로 기존의 고액 항암 치료비 같은 경우 대부분 갱신형이었는데 암 주요 치료비 특약은 비갱신형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치료비가 해당 특약의 최저 금액을 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연간 치료비가 최저 금액을 넘지 않을 경우 보장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특히나 산정특례 대상으로 되면 보증 금액을 넘는 치료를 받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만 해당된다는 점인데요. 사실 우리가 암 치료를 위해서 가는 병원이 대부분 상급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그 점은 큰 단점이라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치료 이외에 해당하는 명상요법, 식이요법, 면역 강화 치료, 후유증 또는 합병증 치료는 호르몬 관련제 치료 등은 보장하지 않는 치료에 해당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암 주요 치료비에 대한 장단점을 짚어주셨는데요. 대표적인 장점으로는 암의 종류나 또 어떤 치료를 받는지 무관하게 좀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또 단점으로는 최저 보증금액 이상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해주신 암 주요 치료비에 대한 마지막 총정리 부탁드릴게요. 암은 진단금도 중요하지만 진단금만으로는 암을 다 완치시킬 수 없기 때문에 치료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지금은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칭찬받을 보험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바로 수술비 보험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명자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실 예정인데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착한 보험은 알면 알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수술비 보험인데요. 우리가 아플 때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해야 하지만 많은 분들이 충분히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청구조차 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실제 사례를 알려드리면 보험 점검으로 만난 고객님 중 한 분인데 나라에서 시행하는 대장 내시경 검진을 받다가 대장 용종이 발견되어 용종 제거를 시행하였는데요. 대장 내시경 검진을 받다가 용종 제거를 했을 때는 고객님께서 검진을 받았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가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보험금 청구조차 안 하셨더라고요. 보험 점검 당시 이러한 상황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바로 보험금 지급된다고 말씀드리고 수술비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서 수술비 30만 원을 받아들였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면 알면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보험인 것 같은데 자세히 어떤 보험인지 설명해 주세요. 네, 수술비 보험은 질병 또는 상해로 진단을 받고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지급되는 보험입니다. 이때 약관에서 수술을 정의해 두었는데요. 약관상 수술이라 함은 생체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맹장 수술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맹장염이 오면 수술을 통해서 맹장을 제거하는데 이 행위가 바로 생체 절단 등의 조작을 가한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술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수술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흡인, 천자, 신경 차단의 수술 방법과 미용 목적, 피임 목적, 단순 검사를 위한 수술은 제외됩니다. 즉 주사기로 고름을 빨아들이거나 바늘이나 관을 꽂아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수술은 보상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군요. 모든 수술이 해당이 되는 것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수술의 종류가 굉장히 좀 많다 보니까 이 수술비 보험의 종류도 정말 다양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 좀 중요한 부분들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진경 전문가님. 네, 수술비 보험은 크게 종수술비와 엔대 수술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종수술비는 수술의 종류에 따라 보험금이 차등 지급되는 수술비 보험인데요. 예전에는 생명보험회사에서만 판매를 했었지만 현재는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모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종수술비는 가입 시기에 따라 1에서 3종, 1에서 5종으로 나뉘며 현재 보험회사에 따라서 1에서 7종, 1에서 8종 판매되고 있습니다. 종수술비의 장점은 병명에 제한이 없다라는 점인데요. 진단명과 상관없이 수술을 받으면 적게는 1종 10만 원부터 많게는 5종 1,000만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보장 범위가 넓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을 확률이 많아진다는 장점이 있는 보험입니다. 네, 이렇게 보험금 지급 방식이나 보장 범위에 따라서 좀 나뉘는 이 종수술비와 엔대 수술비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요. 그럼 먼저 엔대 수술비는 어떤 보험인가요? 네, 엔대 수술비 보험은 이름 그대로 N개의 특정 질병을 정해놓고 해당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을 받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는 수술비 보험입니다. 종수술비와는 다르게 손해보험회사에서만 판매되고 있는 보험으로 가입 시기에 따라서 7대 수술비, 14대 수술비, 21대 수술비, 32대 수술비, 64대 수술비로 늘어났으며 현재 보험회사에 따라서 최대 128대 수술비 보험이 판매 중입니다. 엔대 수술비는 병명 제한이 있지만 수술 방법과 관계없이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같은 중증 질환인 경우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종수술비와 또 엔대 수술비의 차이를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라진경 전문가님, 이 두 가지 수술비를 모두 가입을 해야 되는 걸까요? 요즘 수술의 경우 개흉, 개복, 개도와 같은 관열 수술 방법보다는 복강경, 내시경적 수술 등 비관열 수술 방법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요. 종수술비는 수술의 방법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관열 수술을 시행하면 지급 금액이 많고 비관열 수술을 시행하면 지급 금액이 적어집니다. 하지만 엔대 수술은 진단명을 기준으로 수술 방법에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둘 다 가입한다면 서로 보완이 가능합니다. 또 엔대 수술비의 경우 특정 질병이 정해져 있는데 그 외 질병으로 수술을 받는다면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장되는 질병의 범위를 넓히고 비관열 수술을 받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보험금을 받으려면 종수술비와 엔대 수술비를 둘 다 가입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금액적인 부분, 즉 보험료의 문제와 나이, 병력에 따라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나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수술비가 무엇인지 한 번 더 확인해보고 둘 중 하나라도 꼭 가입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수술비 보험의 장단점이 정말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고객님들께서는 어떤 보험이 더 좋은지 좀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명자 전문가님이라면 둘 중 어떤 수술비 보험을 좀 추천해 주실 예정인가요? 네, 개인적으로 둘 중 하나만 추천해 달라고 한다면 보장 범위가 넓은 종수술비를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종수술비는 질병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엔대 수술비에서는 지급되지 않는 간단한 피부 지방종 제거, 용종 제거, 다래끼 수술은 물론 중증 질환인 암 수술까지 보장이 다양하게 가능합니다. 보장 범위가 넓어야 보험 가입 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종수술비도 현재 보험회사별로 1에서 5종, 1에서 7종, 1에서 8종 등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약관을 확인하고 분석한 결과 1에서 5종 수술비가 급여 부분도 비급여 부분도 모두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 가장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보장 범위가 넓기 때문에 다양화가 가능하다라는 이유로 종수술비를 좀 추천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다시 라진경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 수술비 보험 관련 영상을 보면요, 실손보험이 있으면 이 수술비 보험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요즘 많이 시행하는 복강경 수술, 로봇 수술이 비급여 치료비로 금액대가 높다 보니 실손수 보험의 혜택을 받는다고 해도 가입 시기에 따라 최대 30%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비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수술비 보험이 필요하며 앞서 말씀드렸듯 종수술비와 엔대 수술비 둘 다 가입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게 저희 실제 고객님 사례인데요. 고객님께서 23년도 1월에 난소 종양으로 수술을 받으셨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 방법이 총 3가지로 개복해서 종양 및 난소를 제거하는 방법, 복강경으로 5개에서 6개의 구멍을 뚫어 종양 및 난소를 제거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로봇 수술을 이용해 배꼽에만 구멍을 뚫어 종양 및 난소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중 개복술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 수술비가 저렴하지만 회복 기간이 길고 흉터가 심해 추천하지 않는다며 복강경과 로봇 수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로봇 수술이 비용이 비싸지만 1, 2일 만에 회복이 가능하고 바로 퇴원할 수 있고 흉터도 보이지 않는다고 적극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로봇 수술을 받으셨는데 수술비만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아무리 실손보험이 있다고 해도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면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병원비로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고객님께서 종수술비와 엔대 수술비 모두 가입이 돼 있으셨기 때문에 실제 발생한 병원비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받게 되어 자기 부담금 걱정을 덜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저에게 보험 점검을 받고 리모델링을 하면서 수술비 보험을 추가로 가입한 고객님이 계셨는데요. 이 고객님이 가입 후 6개월 뒤 허리 디스크 파열로 수술을 받고 일주일 입원을 하셨는데 병원비가 85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 고객님도 실손 보험이 있으셨지만 자기 부담금이 대략 20%인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종수술비 50만 원, 엔대 수술비 100만 원, 기타 수술비에서 60만 원, 총 210만 원을 받으셨어요. 이 고객님은 수술비 보험을 가입한 덕분에 발생한 병원비보다 무려 40만 원이나 더 많은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었답니다. 수술비 보험 덕분에 발생한 병원비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받으셨기 때문에 너무 만족해하셨고 보험 혜택을 톡톡히 받다며 주변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수술비 보험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이렇듯 수술비 보험은 내는 보험료 대비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보험입니다. 네, 이렇게 수술비 보험은 경제적 부담에 대한 방어막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요. 그 필요성이 더욱더 체감되는 보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수술비 보험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별히 몰라서 못 받는 수술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명자 전문가님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몰라서 못 받는 수술비 베스트 3를 준비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예시로 설명드렸던 용종수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가검진이나 회사검진 또는 개인검진으로 내시경을 받으시면서 용종이 발견되는 경우 그 자리에서 바로 용종 절제술과 조직검사를 동시에 진행하는데요. 건강검진은 실손보험에서는 보장하지 않는 면책 항목이다 보니까 당연히 수술비도 지급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고 청구조차 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검진 시 이상소견으로 시행하는 추가검사 또는 검진 시 동시 진행되는 수술의 경우는 실비보험 보상뿐만 아니라 수술비도 지급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검진 시 용종이 발견되어 제거하셨다면 꼭 세분의 역서와 조직검사 결과지를 발급받아 수술비 보험을 청구하세요. 두 번째는 다래끼와 티눈입니다. 다래끼는 2016년도를 기준으로 수술비 지급 여부가 나눠집니다. 만약 다래끼와 콩다래끼를 단순히 고름을 짜는 배농술 말고 절개 후 다래끼를 적출하는 산림종 절제술 수술을 받았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티눈의 경우 대부분 단순 굳은 살이 생겨서 해당 부위를 파낸다고 생각해서 수술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서 보험금 청구를 안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티눈 절제술은 생체 조직을 절제 및 절단하는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며 최근 냉동 응고술로 티눈 제거 시술을 받을 경우도 수술로 인정한다는 법원 판례로 인하여 수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퀴즈 한번 내볼게요. 같은 날 왼쪽 발가락과 왼쪽 발바닥 동시에 티눈 제거를 받았다면 수술비는 몇 번 지급되어야 할까요? 아무래도 같은 날에 같은 발의 수술을 받은 거니까 한 번 지급될 것 같은데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실제 손가락과 발가락 여러 부위에서 티눈 제거술을 받아 이를 동일 질병 및 동일 부위로 보고 한 번만 지급한 사례가 있는데요. 수많은 논쟁 결과 결국 법원에서 발가락과 발등은 한 부위로 보고 다른 발바닥은 다른 부위로 보는 게 맞다는 판결이 나와 수술비를 2번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는 정말 이 수술비 지급 조건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라진경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이 몰라서 못 받는 수술비 베스트 3 중 마지막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마지막은 사고로 인한 봉합수술을 시행한 경우로 창상 봉합술입니다. 상해 수술비도 약관상으로는 절제 및 절단 등의 조작을 가한 경우 수술로 인정하기 때문에
봉합은 절제와 절단에 포함되지 않아서 수술비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봉합하는 행위를 수술이 아닌 단순 시술과 처치로 생각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상해의 경우 대부분 부러지거나 파열되고 찢어지는 등의 상처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봉합 수술을 수술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2주 전에 보험 상담을 한 고객님인데요. 부산 바닷가에 놀러 가셨다가 넘어지면서 모래사장에 있는 유리조각에 베어서 5반을 봉합하는 창상 봉합술 치료를 받았지만 실비만 청구를 했다고 하셨어요. 고객님의 보험을 확인한 결과 상해 수술비와 상해 중수술비 모두 가입되어 있으셨고 그 자리에서 세부 내역서, 진료 차트 등 서류를 받고 보험금 청구를 도와드렸습니다. 고객님은 바로 150만 원의 수술비를 받으실 수 있었어요. 알면 많이 받고 모르면 정말 땡전 한 푼 못 받는 게 수술비 특약인데요. 수술비는 가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험금 지급 기준을 잘 알아야지만 보험금 청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보험들도 마찬가지지만 수술비 보험은 특히나 저처럼 보상팀 출신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신 뒤 가입 뒤 관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몰라서 못 받는 보험 베스트 3까지 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해주신 이 수술비 보험에 대한 총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술비는 실손으로 전부 다 해결되지 않는 병원비를 자기 부담금을 넘어 고객님의 부담을 더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좀 알아보고요. 저희는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칭찬받을 보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네 번째로 알아볼 보험은요, 갱신형과 CI 보험입니다. 흔히들 좀 불필요한 보험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이 두 보험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 설명해 주실 건가요, 김진수 전문가님? 네, 많이들 알고 계시고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도 최대한 갱신형 보험과 CI 보험을 최대한 피하셔야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두 보험에 대해서 오늘 칭찬을 하는 이유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벽한 보험도 없고요. 완전히 불필요한 보험도 없습니다. 다만 이 두 가지 보험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신 분들보다는 불필요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최대한 피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두 가지 보험이 어떤 분들한테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갱신형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갱신형 보험, 시청자님들께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선 이 갱신형 보험에 대한 장단점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갱신형 보험하면 또 떠오르는 게 있죠. 비갱신형 보험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제 보험에 대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해진 기간마다 보험료가 변동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갱신형 보험이라고 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정확히는 변동이 되는 상품입니다. 그럼 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저희가 이제 건강보험을 가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10만 원짜리 갱신형 보험 건강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이 10만 원짜리 안에는 질병도 있고 상해도 있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질병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아프실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험료가 질병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상해 같은 경우에는 젊으신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덜 돌아다니시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상해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더 저렴하게 보험료가 인하를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건강보험 10만 원짜리 가입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질병 같은 경우에는 80%를 차지하고 있고 상해 같은 경우는 2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갱신형 보험은 보험료가 올라가는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정확하게 알고 가세요. 갱신형 보험은 보험료가 변동하는 보험입니다. 두 가지 특징으로는 정해진 기간이, 그러니까 납입 기간이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흔히들 이제 정기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질병의 진단을 받을 때까지 평생토록 납입을 하는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30세 남성이 암보험을 가입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갱신형으로 5년 갱신형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5년마다 보험료가 변동이 되고 90세에 암에 걸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총 납입하는 기간은 60년이라는 기간 동안 납입을 해야 됩니다. 이렇듯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갱신형 보험을 가입을 하시게 되시면 내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도 납입을 하는 총 납입 보험료가 훨씬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 갱신형 보험을 피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그러면 이 갱신형 보험이 어떤 분들한테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분들이 이제 필요하신데요. 첫 번째는 65세가 넘으신 고연령이신 분들입니다. 65세가 넘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갱신형 보험으로 가입을 하자니 내가 납입하는 총 납입보험료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자체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갱신형 보험보다는 갱신형 보험을 사용을 하시는 게 더 유리하신데요. 제가 설계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65세 남성 기준으로 암진단비 1,000만 원을 가입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비갱신형 같은 경우는 월납보험료가 41,40원입니다. 이렇듯 20년 동안 납입을 한다라고 하면 암진단비 1,000만 원을 보장받기 위해서 납입하시는 보험료가 960만 원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960만 원을 납입을 하시게 되시면 보험에 대한 의미가 없는 거겠죠. 반대로 갱신형 같은 경우에는 월납하시는 보험료는 27,000원이고요. 납입하는 총 납입보험료는 640만 원으로 비갱신형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비갱신형 보험보다는 갱신형 보험을 준비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비갱신형 보험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예를 들어 간암에 대한 가족력이 있으시다고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간암에 대한 부분만 추가로 보완해서 더 가입을 하시려고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암진단비 2억을 가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전부 다 2억을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하시면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러우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억 원은 당연히 비갱신형으로 잘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1억에 대한 걸 추가적으로 보완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갱신형 보험을 같이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이 비갱신형과 갱신형 보험을 잘 가입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이 갱신형 보험에 대해서는 우선 첫 번째로 금액에 좀 변동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두 번째로는 기간도 고정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나이와 가족력에 따라 갱신형과 비갱신형 보험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지 그 차이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이 CI 보험에 대한 이야기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CI 보험입니다. 시청자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히는 2006년도 이전에 가입한 CI 종신보험입니다. 우선 이 CI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CI 보험의 정식 명칭은 CI 종신보험이고요. 2000년도 초반에 생명보험사에서 출시한 보험입니다. CI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뿌리 자체는 이제 종신, 즉 사망보험이죠. 사망보험인데요. 이 CI 같은 경우에 크리티컬 일리스라고 해서 중대한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내가 죽어야지만 나오는 돈인데 중대한 질병의 진단을 받을 경우에 사망보험금을 미리 선지급을 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사망보험금 1억 원짜리 CI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고 50% 선지급형으로 설정을 했을 때 원래는 내가 죽으면 1억이 나오지만 그 중간에 내가 중대한 질병의 진단을 받으면 사망보험금의 50%에는 5천만 원을 먼저 선지급을 받고요.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5천만 원이 후 지급되는 형태인데요.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면 내가 원래는 죽어야지만 나오는 돈인데 내가 죽기 전에 큰 질병에 걸려서 진단비를 미리 준다고? 이거 좋은 보험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여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CI 보험에 있는 중대한 질병이라든지 중대한 수술 같은 경우에 상당히 보장받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우선 중대한 질병 같은 경우에 어떤 게 포함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험사마다 좀 상이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그다음에 말기, 간, 폐, 신장, 그다음에 LTC 상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LTC 같은 경우 이제 롱텀 케어라고 해서 장기 요양 등급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장기 요양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책정을 하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이제 등급을 매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거는 이제 1등급부터 5등급까지가 있습니다. 5등급이 가장 경미한 질환이고 그다음에 1등급이 가장 중증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CI 종신보험에서 보장하는 이 LTC 상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증 질환인 1등급부터 2등급까지만을 보장을 합니다. 이렇듯 이 중대한 질병에 또는 중대한 수술 같은 경우에는 보장을 받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CI 보험을 최대한 피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거 왜 피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관상 나와 있는 내용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통 이제 진단비라고 하면 약관상 나와 있는 질병 코드를 받으면
그걸 이제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겠죠. 그러면은 이유를 불문하고 지급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명보험사에 있는 CI 종신보험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인 중대한 뇌졸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중대한 뇌졸중으로 인해서 보장을 받으시려면 중대한 뇌졸중으로 진단을 받으신 다음에 신경학적 결손증으로 인한 일반 생활 후유 장애가 25% 이상 동반이 되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대한 뇌졸중의 진단을 받으신 다음에요. 혼자서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씻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것을 6개월 동안 최소 2가지 이상을 반복해서 나와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대한 뇌졸중, 너가 죽기 전에 큰 병에 걸렸으니까 사망보험금을 미리 줄게가 아니라 너가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라고 해서 보험회사에서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생존율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 일종의 어찌 보면 사망보험금이라는 게 정말 무섭기만 한데요. 게다가 대부분 이 가입을 좀 지양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오늘 이 CI 보험을 칭찬하는 이유는 혹시 무엇일까요? 네, 2024년도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암 진단비를 가입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일반암 진단비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유사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유사암에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이 2024년도 현재 유사암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2006년도 CI 종신보험에 있는 유사암 같은 경우에는 상피 내암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갑상선암이라든지 경계성 종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사암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2006년도 이전에 가입한 CI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암이 일반암으로 보장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진단을 받으시는 암이 갑상선암인데요. 2024년도 기준으로 암 진단비를 가입을 하시고 유사암을 가입을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아무리 많이 가입을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1,000만 원 이상으로는 크게 가입을 하실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2006년도 이전에 가입한 CI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갑상선암도 일반암으로 보장을 받아서 적게는 3,000만 원, 뭐 많게는 2억까지도 갑상선암으로 보장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모든 CI 종신보험이 아니고요. 2006년도 이전에 가입한 CI 보험 가입을 이제 유지를 하시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지하지 마시고 꼭 유지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CI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신 분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연금 전환에 대해서도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단언케 말씀을 드리는데 절대로 CI 종신보험이든 연금 전환을 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이 종신보험을 연금 전환을 했을 때 내가 납입한 총 납입보험료가 다 적립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시는데요. 보통 이 CI 종신보험을 10만 원 정도 납입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주계약은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가 되겠고 나머지 이제 특약에 대한 부분이 있겠죠. 그럼 내가 10만 원짜리 CI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고 나중에 연금으로 전환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요. 이 CI 종신보험이나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가입하는 형태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이제 기대하시는 금액의 50%에서 60%밖에 못 받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CI 보험이나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신 분들은 연금 전환을 하시면 안 된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겠고요. 혹시라도 노후에 내가 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도 인출을 활용하시면 훨씬 더 유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도 인출이 가능한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연간 12회까지는 중도 인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 보험은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 매달 보험사에 전화하셔서 중도 인출을 하셔서 30만 원, 50만 원 꺼내서 쓰시게 되시면 이게 연금이랑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신 분들 연금 전환하지 마시고요. 중도 인출을 매달 사용을 하셔서 연금처럼 활용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갱신형과 CI 보험 좀 불필요한 보험이 아닌가 하고 놓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까지 보완을 해주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와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TV를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DNTV라고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 혹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